여러분, 혹시 조선시대에 무려 39명의 남자와 잠자리를 한 여인이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그것도 성군으로 추앙받는 세종대왕이 직접 그녀를 신문에 쓸 정도로 조선 팔도를 뒤흔든 희대의 스캔들이었습니다. 오늘 브라이언 히스토리에서는 조선의 밤을 뜨겁게 달구었던 주인공, 바로 유감동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파헤쳐봅니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그녀와 연루된 남성 중에는 당대 최고의 권력가부터 하급 관리, 심지어 노비에 이르기까지 신분을 가리지 않고 포함되어 있어 조정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녀는 도덕과 정절이 생명보다 귀했던 유교 사회에서 어떻게 이런 대담한 행보를 보일 수 있었을까요? 그녀는 그저 쾌락을 쫓는 요부였을까요? 아니면 억압된 체제에 저항했던 고독한 영혼이었을까요? 지금부터 600년 전 조선을 뒤흔든 그 숨겨진 진실과 파격적인 삶의 궤적을 속 시원히 밝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역사 메이트 브라이언 히스토리입니다. 오늘은 조선시대의 금기를 깬 한 여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조선은 유교 사상이 지배하던 엄격한 사회였습니다. 특히 여성에게는 정절과 순결이 목숨보다 중요한 가치로 여겨졌죠. 당시 여성들에게는 자유로운 의지나 선택보다는 가문의 명예와 유교적 덕목이 훨씬 강조되었습니다. 여인들은 어려서 부모를 따르고 시집가면 남편을, 남편이 죽으면 아들을 따라야 한다는 삼종지도라는 굴레 속에서 자신의 이름조차 잊고 살아야 했습니다. 만약 여성이 정조를 잃으면 가문 전체가 멸시를 당하거나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끊기를 강요받기도 했던 것을 펄언 시절이었죠. 그런데 이런 숨막히는 억압의 시대에 한두 명도 아닌 수십 명의 사대부와 사랑을 나눴다는 기록은 그 자체로 당시 사회에 떨어진 거대한 폭탄과도 같았습니다. 유감동이라는 이름이 조선왕조실록에까지 상세히 기록된 배경에는 단순히 개인의 일탈을 넘어 견고했던 성리학적 질서의 정면으로 도전한 한 여인의 파격적인 행보와 그로 인해 민낯이 드러난 지배계층의 위선이 숨어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유감동의 삶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과연 그녀는 타고난 요부였을까요? 아니면 시대의 희생양이었을까요? 유감동은 검교한 성윤 유기수의 딸로 태어나 당대 명문가였던 최중기에게 시집간 소위 말하는 금수저 양반가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인생은 남편이 평안도 도사로 발령받아 임지로 향하던 길에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이동중 김여애라는 인물에게 겁탈을 당하게 되는데 정절을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던 조선사회에서 이는 단순한 불행을 넘어 사회적 사망 선고와 다름없었습니다. 보통의 여인들이라면 자결을 택하거나 평생 숨어 지냈겠지만 유감동은 정반대의 길을 선택합니다. 자신을 지켜주지 못한 남편과 냉혹한 사회 규범에 보란듯이 맞서기로 한 것이죠. 결국 남편 최중기에게 버림받고 한양으로 돌아온 그녀는 그때부터 신분과 지위를 막론하고 수많은 남성을 자신의 침소로 끌어들이며 조선의 법도의 정면으로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단순한 일탈을 넘어 자신을 억압하던 가부장적 질서에 대한 처절하고도 파격적인 반항의 시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사랑받지 못하는 결혼 속에서 유감동은 다른 방식으로 자신을 찾으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자유가 허락되지 않던 그 시대, 여성이 겪는 외로움과 갈증은 우리 상상 이상이었을 겁니다. 맞아.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답답한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 위험한 사랑에 빠지는 주인공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녀의 일탈은 답답한 현실에 대한 작은 저항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그녀는 남편이라는 한 사람에게서 채워지지 않는 정서적 결핍을 불특정 다수와의 관계를 통해 보상받으려 했던 정서적 공허, 혹은 자기 파괴적 욕망의 발현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당시 그녀의 남편이었던 최중기는 아내의 외도를 눈치채고도 이를 방관하거나 방치했다는 기록이 있을 만큼 두 사람의 관계는 이미 서류상의 결합에 불과했습니다. 차디찬 방 안에서 이름 없는 꽃으로 시들어가기보다 차라리 불꽃처럼 타올랐다 재가 되는 길을 택한 유감동의 선택은 유교적 도덕관이 지배하던 조선사회에 던지는 가장 발칙하고도 처절한 선전포고와도 같았습니다. 어쩌면 사랑받지 못하는 결혼 속에서 유감동은 다른 방식으로
자신을 찾으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자유가 허락되지 않던 그 시대, 여성이 겪는 외로움과 갈증은 우리 상상 이상이었을 겁니다. 맞아.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답답한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 위험한 사랑에 빠지는 주인공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녀의 일탈은 답답한 현실에 대한 작은 저항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당시 조선의 유교적 가치관은 칠거지약이라는 굴레로 여성의 삶을 철저히 구속했고, 남편의 무관심 속에서도 여성은 오직 정절만을 강요받아야 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인간의 억눌린 욕망은 때로 사회적 금기를 깨부수는 파괴적인 형태로 표출되기도 합니다. 유감동에게 있어 수많은 남성과의 만남은 단순한 쾌락을 넘어 자신을 억압하는 가부장적 사회에 대한 소리 없는 아우성이자 나라는 존재를 확인받고 싶어 했던 처절한 몸부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가 선택한 위험한 행보는 당시 조선 사회에 견고한 도덕적 성벽에 던진 하나의 커다란 균열이었던 셈입니다. 그렇게 유감동은 새로운 사랑을 찾아 나섰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남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녀가 만났던 남자들의 신분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세종실록의 기록에 따르면 그녀와 관계를 맺어 이름이 거론된 남성만 해도 무려 39명에 달했습니다. 그 명단에는 영의정을 지낸 황희의 아들 황치신과 같은 최고위 권력층의 자제는 물론 종친인 이승윤, 판강능부사 정효문 등 당대 내로라 하는 사대부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그녀가 신분의 벽을 완전히 허물었다는 사실입니다. 고귀한 왕족과 관리들뿐만 아니라 유생, 하급관리, 심지어 천민인 노비에 이르기까지 사회 각계각층의 남자들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는 엄격한 신분제 사회였던 조선의 근간을 뒤흔드는 초유의 사태였으며 당시 사람들은 유교적 도덕관념이 뿌리째 뽑히는 듯한 경악을 금치 못했을 겁니다. 그녀의 거대한 스캔들 네트워크는 단순히 개인의 일탈을 넘어 허울뿐인 양반 사회의 위선과 견고했던 계급 구조를 정면으로 비웃기라도 하듯 조선 팔도를 발칵 뒤집어 놓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렇다면 유감동의 매력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녀만의 유혹 비법은 무엇이었을까요?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아름다운 외모는 물론 뛰어난 언변과 지성을 겸비했다고 합니다. 또한 남성들의 마음을 읽는 탁월한 재주가 있었고 상대방의 신분이나 나이에 맞춰 자유자재로 매력을 발산했을 것입니다. 당시 조선 남성들에게 그녀는 금기된 욕망을 채워주는 신비로운 존재였을 겁니다. 실록에는 그녀가 검은고를 아주 잘 탔다는 기록이 남아있는데 이는 그녀가 단순히 외적인 미모만 갖춘 것이 아니라 당대 지식인들과 교류할 수 있는 깊은 예술적 소양까지 갖추었음을 의미합니다. 심리학적으로 분석해본다면 유감동은 상대방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정확히 짚어내는 뛰어난 공감 능력과 세련된 매너를 통해 남성들의 방어 기제를 무너뜨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권력의 정점에 서 있던 고위 관료들이 체면을 버리고 그녀에게 빠져들었던 이유는 엄격한 유교적 규범 아래서 느꼈던 정서적 결핍을 그녀가 완벽하게 채워주었기 때문 아닐까요? 그녀는 단순한 유혹자가 아니라 남성들의 내밀한 욕망과 고독을 꿰뚫어본 고도의 심리 전략가였을지도 모릅니다. 유감동의 스캔들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삽시간에 한양을 넘어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결국 성군으로 칭송받는 임금인 세종대왕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한 여인의 풍기문란 사건에 왜 국왕이 직접 나섰던 것일까요? 이는 유감동 사건이 조선 사회에 미친 파장이 단순히 가십거리를 넘어 국가의 기강을 흔들 정도로 컸음을 시사합니다. 그녀와 연루된 남자들 중에는 당대 내로라 하는 고위 관료와 학자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었고 이는 곧 조정의 도덕적 위기로 직결되었습니다. 세종은 이 사건을 단순한 간통이 아니라 유교 국가인 조선의 근간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인식했습니다. 특히 법치를 중시했던 세종은 백성들에게 유교적 도덕을 가르치기 위해 삼강행실도를 보급하며 사회 기틀을 잡으려 노력하던 시기였기에 양반과 여인이 주도한 이 대담한 스캔들은 왕권의 권위와 사회 질서 유지 측면에서 결코 묵과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였을 것입니다. 국왕이 직접 국문에 나선 것은 그만큼 이 사건이 기득권층의 위선을 폭로하는 폭발력을 가졌음을 의미합니다.
세종대왕은 유감동을 직접 신문했고 이 사건은 한동안 조정의 뜨거운 감자가 되었습니다. 유감동은 국문 과정에서 전혀 기죽지 않고 자신과 관계를 맺은 남성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거침없이 나열했는데 그 명단에는 전 현직 고위 관료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어 조정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보통의 여인이라면 수치심에 입을 다물 법도 한데 그녀는 마치 사회의 위선을 비웃기라도 하듯 당당하게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성군으로 칭송받는 세종조차 풍속을 어지럽힌 죄가 중하다며 고뇌하게 만든 이 사건은 단순한 음란 사건을 넘어 도덕을 강조하던 사대부들의 이면을 적나라하게 폭로하는 정치적 스캔들로 번졌습니다. 그녀가 언급한 39명의 명단은 당시 권력층의 추악한 민낯을 드러내는 기록이나 다름없었으며 유감동은 처벌의 공포 속에서도 자신의 삶과 욕망을 부정하지 않는 기묘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과연 그녀는 자신의 행동을 후회했을까요? 아니면 억압된 사회를 향해 가장 강렬한 저항을 내뱉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녀는 자신의 감정에 솔직했던 한 인간으로서 죽음보다 무거운 침묵 대신 세상에 대한 냉소적인 진실을 선택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유감동 사건을 단순한 불륜으로 치부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들이 많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조선 사회의 이중적인 성윤리를 여실히 보여주었죠. 남성들에게는 첩을 두거나 기생과 어울리는 것이 호기로운 풍류로 여겨지며 비교적 너그럽게 용인되었던 반면 여성에게는 정절이라는 목숨보다 무거운 가혹한 잣대가 들이밀어졌습니다. 아 맞아.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 불공평한 기준이 많았어 라고 느끼실 텐데요. 실제로 당시 사대부들은 자신들의 문란함은 예술이나 풍류로 포장하면서도 여성의 일거수일투족은 남녀 7세 부동석이라는 엄격한 규율 아래 통제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유감동과 관계를 맺은 39명의 남성 중 상당수가 고위 관직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가 가벼운 처벌에 그치거나 교묘히 법망을 빠져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이 사건이 단순히 한 여인의 일탈이 아니라 체제 유지를 위해 여성에게만 일방적인 도덕성을 강요했던 가부장적 사회의 모순과 이선을 적나라하게 투영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한 인간의 욕망을 대하는 권력층의 이중잣대는 예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유감동의 이야기는 당시 조선시대 여성들의 억압된 삶과 그 안에서 피어난 은밀한 저항을 엿볼 수 있는 창문과도 같습니다. 정숙함을 강요받던 여성들이 자신의 욕망을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어쩌면 유감동처럼 금기를 깨는 방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그 시대 여성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과 한계를 드러내는 슬픈 거울입니다. 당시 조선은 칠거지약과 같은 가혹한 규율로 여성의 삶을 철저히 옥죄었으며 남편이 죽으면 따라 죽는 열렬을 가문의 영광으로 찬양할 만큼 여성의 개별적인 자아와 삶은 철저히 지워져 있었습니다. 이런 숨막히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유감동의 파격적인 행보는 단순히 육체적 쾌락만을 좇는 행위가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려는 처절한 몸부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비난과 처벌을 예견하면서도 스스로 선택한 길을 걸음으로써 남성들이 설계한 견고한 유교 질서에 균열을 냈던 셈이죠. 어쩌면 그녀는 비단 사랑만이 아니라 자신을 억누르는 이 거대한 시스템 전체에 대해 온몸으로 항거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요? 유감동이라는 인물은 우리에게 순종만이 미덕이었던 시대에 욕망하는 인간으로서의 여성이 존재했음을 생생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조선 사회는 여성의 정절을 더욱 강조하게 되었고 심지어 재혼하는 여성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유감동은 그렇게 희대의 스캔들 메이커로 기억되면서도 동시에 여성들에게는 반면교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사회는 그녀를 통해 여성 통제를 더욱 공고히 하려 했던 것이죠. 실제로 이 시기를 기점으로 성리학적 명분론이 강화되면서 여성의 재혼을 금지하는 재가녀 자손 고용법 같은 가혹한 법규들이 논의되고 정착되기 시작했습니다. 유감동이라는 파격적인 인물의 등장이 역설적으로 유교적 근본주의를 신봉하던 사대부들에게는 여성을 더욱 억압하고 통제할 명분을 제공해준 셈입니다. 한 개인의 자유분방한 삶이 국가 전체에 도덕적 잣대를 세우는 도구로 이용되었다는 점은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유감동 사건은 단순한 가십을 넘어 조선이라는 나라가 수신제가치 국평천하의 기치 아래 여성을 어떻게 길들이고 규정하려 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상징이 되었습니다. 당시 사대부들은 유감동을 비난함으로써 자신들의 도덕적 우월감을 확인하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조선 사회는 여성의 정절을 더욱 강조하게 되었고, 심지어 재혼하는 여성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유감동은 그렇게 희대의 스캔들 메이커로 기억되면서도 동시에 여성들에게는 반면교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사회는 그녀를 통해 여성 통제를 더욱 공고히 하려 했던 것이죠. 실제로 이 사건 이후 성종대에 이르러 재가한 여자의 자손은 관직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재가녀 자손 고용금지법이 성문화되는 등 여성의 삶을 옥죄는 법적 장치들이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한 개인의 일탈을 사회 전체의 기강을 잡는 도구로 삼은 셈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대중에게 공포와 수치심을 학습시켜 지배구조를 공고히 하려는 전형적인 통제 방식이기도 합니다. 당시 지배층은 유감동이라는 파격적인 인물을 악녀로 박제함으로써 다른 여성들이 감히 주체적인 욕망을 품지 못하도록 강력한 심리적 저지선을 구축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이 기록에 남은 것은 역설적으로 그녀가 그만큼 체제를 위협했던 강력한 균열이었음을 증명하는 셈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조선 사회는 여성의 정절을 더욱 강조하게 되었고, 심지어 재혼하는 여성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유감동은 그렇게 희대의 스캔들 메이커로 기억되면서도 동시에 여성들에게는 반면교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사회는 그녀를 통해 여성 통제를 더욱 공고히 하려 했던 것이죠. 실제로 이 사건 이후 성종대에 이르러서는 재가한 여자의 자손은 과거 시험을 보지 못하게 하는 재가녀 자손금 고법이 성문화되는 등 여성의 삶을 옥죄는 법적 장치들이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당시 집권층이었던 사대부들은 유감동이라는 인물을 공공의 적으로 상정함으로써 유교적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진 셈입니다. 한 여인의 개인적인 일탈이 국가적인 차원의 윤리 검열과 규제로 이어진 이 과정은 권력이 어떻게 도덕이라는 이름으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사회를 통제했는지를 보여주는 씁쓸한 역사의 단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자유로운 사랑과 욕망, 그리고 사회적 시선 사이의 영원한 갈등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유감동의 삶을 통해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며 개인의 자유와 사회적 규범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찾아야 할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역사는 단순한 사실의 나열이 아니라 우리 삶의 지혜를 찾아내는 과정입니다. 사실 유감동의 행보는 심리학적으로 보면 억압된 자아가 사회적 금기를 깨트릴 때 느끼는 일종의 해방감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당시 조선 사회가 여성에게 강요했던 열렬하는 프레임은 누군가에게는 숨막히는 감옥이었을 것이며, 유감동은 그 감옥의 벽을 허물기 위해 가장 파격적인 방식을 선택했던 셈이죠. 흥미로운 점은 그녀와 관계를 맺은 39명의 명단이 조선왕조실록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단순한 가십을 넘어 당시 도덕을 강조하던 기득권층의 이중성과 도덕적 해이를 적나라하게 폭로하는 중요한 사료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스캔들이 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이유는 그것이 단순히 자극적인 사건이기 때문이 아니라 시대를 불문하고 인간이 갈망하는 본능적인 자유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시 돌아보는 유감동 이야기. 만약 유감동이 현대에 살았다면 그녀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아마도 그녀는 자신의 매력과 재능을 마음껏 펼치며 자유로운 사랑을 했을 것이고, 사람들은 그녀를 개방적이고 당당한 여성으로 기억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시대를 앞서간 여성으로 불렸을 수도 있겠죠. 심리학적으로 볼 때 유감동의 행보는 엄격한 가부장제와 성리학적 규범 아래 억압된 여성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선택한 극단적인 탈출구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그녀가 만난 39명의 남성 명단에 왕족부터 노비까지 계급을 가리지 않고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그녀가 당시에 견고한 신분 사회를 비웃기라도 하듯 자신의 욕망에만 충실했음을 시사합니다.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자면 그녀의 삶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둘러싼
담론의 선구적 사례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며 시대의 틀을 깨고 나온 한 인간의 원초적 몸부림으로서 우리에게 여전히 강렬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녀가 사회적 지위를 포기하면서까지 추구했던 그 자유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을지 가늠해보는 것은 우리가 지금 누리는 자유의 가치를 다시금 되새겨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